오늘은 여의도에서 국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색, 안보, 적폐 청산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만 4천 명이 연내 전환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고용, 복지, 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노력을 신설하고 강화한 대목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아쉽고 답답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부분의 상실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점을 노동계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말단 현장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듯이 비정규직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미구성 등 여전히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장에 닿고 있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과감하게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저 또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제일 과제로 삼고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그제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가 선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진핑 주석의 새 중국이 명실상부한 G2 시대를 맞아 그 위상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영내 긴장 해소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중국의 새 지도부 등장과 지난 주말 일본 총선 등을 기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주요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상되는 영내 안보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중 일러 대사에 대한 신임장을 수여하면서 본격적인 4강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정농단과 이딴 외교 참사로 훼손된 4강 외교 시스템을 조속히 복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한의 고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되 소통 창구 마련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장이 미국과 물밑 접촉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해 국익을 수호하고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또한 앞당기겠습니다. 야당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가 방미한 것을 굳이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를 지나치고 있고 외교적 혼선마저 초래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한 말을 듣고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인데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한순간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감 와중에 외국에 가서 고작 벌인 일이 현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고
외교적 혼성과 한미동맹 균열을 부추기는 것이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당은 다르지만 같은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을 말릴 수는 없으니 제발 당부드리건대 앞으로 부디 나가더라도 자중자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 공공부문 정기직 전환과 관련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 20만 5천 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2011년부터 매년 추진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드리고 또 발표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비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책과 가장 다른 차이점 두 가지는, 첫째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대책은 간접고용을 외면한 반쪽짜리 대책이었고 그 기간 동안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소했지만 간접고용은 증가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공공부문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지자체의 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비정규직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콜센터와 같은 민간 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있습니다. 먼저 정규직 전환 규모를 두고 한쪽에서는 전환 대상 제외자가 많다고 비판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사실상 모두 정규직화하는 과도한 계획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모든 일자리를 100%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아니고 사무보조, 조리사 등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도 비정규직을 남용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전환 대상 제외자는 휴직 대체와 같은 일시, 간헐적 업무 종사자, 그리고 고령자, 운동선수 이런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한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원 대책이 구체적이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소요 재원은 아시다시피 임금 체계, 복리후생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파견 용역은 고용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직종마다 임금과 처우가 제각각이고 파견 용역은 민간업체와의 계약 문제도 있어서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종별 표준 임금 체계 모델과 인사 관리 규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늬만 정규직으로 불려왔던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식비,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파견 용역은 직접 고용으로 절감되는 관리 운영비 등을 활용하면 추가 재원 없이도 처우 개선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전문가들과 함께 컨설팅을 지원하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제 적용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들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해서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현안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수석부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25일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도 오늘쯤 국회에 제출돼서 산업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도 헌법재판관과 중기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주문한 바 있으므로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사위와 산자위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개간을 조속히 채택하고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신상털기나 모욕주기식 청문회가 아니라 해묵은 색깔론과 코드 인사 시비의 과정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소신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질의하고 확인하는 능력과 자질 검증에 바람직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KBS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진행되는 공영방송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방송 장악의 진상을 규명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KBS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공적 소유 구조를 가진 YTN까지 낙하산 사장 임명과 정부 비판 프로그램 폐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SBS를 비롯한 민영방송 보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직적으로 방송을 장악했다는 정황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제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 71%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3분의 2 이상은 즉 이명박 정부에서 38.2%, 박근혜 정부에서 28.5%가 공정성이 가장 이 두 정부 때 훼손됐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심군립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위기에 빠진 공영방송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KBS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시각에 과천의 방통위 사무실로 달려가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국감 중에 의원들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달려가서
국익에 정면 반하는 돌출적 언행으로 나라의 위신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었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14명의 의원들은 국감장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생떼를 부리며 방통위원장을 회의에도 참석 못하게끔 감금하는 분위기라고 하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운영은 오로지 현행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도 현행 법에 따라 방통위가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은혜 육정조위원장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부산대 병원에서 지도 교수가 10여 명의 전공의들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대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수련 병원에서 이와 같은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지도 교수가 전공의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제식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전공의들은 이런 폭행과 폭언을 당하면서도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디 신고하거나 제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가 병원에서 전공의들을 이런 식으로 폭행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 측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쉬쉬하고 묵과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조직 문화에 대한 근본적 변화, 혁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차제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인권위와 같은 관계기관들이 현장 조사팀을 구성해서 부산대병원뿐만 아니라 수련 병원들에서 이러한 폭행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수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국감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폭행을 자행한 교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당부합니다. 저희는 정책위 차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공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 인권보호센터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것과, 그리고 법 제도적으로 수련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신속하게 기구를 구성하고 현장 조사해서 법 제도적 근본적 대책까지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재윤경 부대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24일 그 주요 경제 부처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에 대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큰 틀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취약 차주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총량 측면의 리스크 관리를 통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큰데요. 특히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이전 정부와 달리 그 적극적인 채무 조정과 부실 채권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채무자의 새 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그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전국화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가계 빚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신 DTI 도입 등을 통해서 이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 부채의 빚장을 풀고 또 상환 능력에 문제가 되는 채무자들이 가혹한 추심에 내몰리도록 방치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정책 발표였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20년, 30년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까지 이 빚이 되물림돼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은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채권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 원금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채권을 확보했고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지니는 권리는 100% 이상 보장해줬던, 그로 인해서 1%짜리 채권을 가지고 300%, 500% 이렇게 채무자들에게 추심을 20년, 30년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대물림해서 지속시켰던 그런 부조리한 채권 시장이 이번 정부 대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제안을 한다면 20대 국회 개원 후에 전 금융권과 금융공기업을 통틀어서 41조 7,555억 246만 명의 채권이 소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400조에 달하는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숨은 빚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금융사가 상각해서 장부에서 지운 후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바로 이 채권들이 1,400조에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숨은 빚이 총 20조 1,542억 114만 명의 그 채무자가 전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또한 2016년 말 기준으로 매입 추심사들이 금융사로부터 사들여서 헐값에 사들여서 보유하고 추심하고 있는 채권만 약 36조 1,211억 원 가량 됩니다. 바로 거의 56조 이상의 채권도 이게 1,400조 그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는 숨은 빚이라는 겁니다. 가계부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향후 정부의 가계부채 집계와 관련된 방침이 전면 수정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그 고금리 적용을 받는 채무자가 2017년 8월 말 현재 308만 2,376명이나 됩니다. 채무액으로는 15조 9,986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 이하로 금리를 낮춰주는 후속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중환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은 감기약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회에 남아있는 입법 과제입니다. 가계부채, 날로 심각해지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을 개정을 해서 대리인 제도를 확대하거나 대부업을 개정을 해서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를 금지하고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또한 통합도상법을 좀 더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정하는 등의 국회에 남아있는 과제, 이에 대해서
만약에 야당이 지금의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적극적으로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데 협조를 해줄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소외되는 금융 취약계층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북 정보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그 조작과 왜곡을 통한 잘못된 정책 방향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방송 뉴스를 보고 몇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북 정책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만 우리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서의 자기가 획득한 정보, 원래의 정보를 곧 가공하고 조작해서 잘못된 정책을 생산하게 되는 것은 매우 국가적으로 큰 손해와 안보상의 위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은 소위 얘기하는 wishful thinking과 group thinking, 즉 희망적 사고와 집단적 사고가 정권 내부를 지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권력자와 그 내부자들의 생각을 국가정보기관이 반영해서 정보를 가공하고 생산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내부에서 돌려보면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강화하고 그러한 쪽으로 이 자신들의 정책 방향에 몰아가는 그런 집단적 사고가 바로 이러한 외교 참사, 그 다음에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외교안보 정책의 참담한 결과, 지금 현재 한미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한중 한일 관계 모든 외교적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바로 이런 잘못된 정보를 국가정보기관이나 모두 관련된 외교안보 부처에서 생산하고 이를 바탕한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국가정보원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일 낀 미국의 소위 미시 USA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실제로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이 또 언론에 밝혀졌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재해동포의 여성들의 자발적인 인터넷 사이트 카페 모임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정보원이 해킹 공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정권의 운영 방식이라는 것은 소통 대신 공작을 했고 대화 대신 겁박을, 그리고 통합 대신 배제를 했다는 것이 지금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 국가정보원에 또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기관의 지난 잘못된 것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서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울러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소위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작이라든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반드시 끝까지 단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겠고요. 비공개로 회의